안녕하세요. 그 이야기를 계속하면 그래서 요 NI 수치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이렇게 임금을 이제 비용자 보수라 그래요. 비용자 보수라고 그러고 요 임금을 제외한 요 이자, 지대, 이윤을 전부 합해서 재산 및 기업 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GNI에서 비용자 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GNI에서 비용자 보수 이 2020년 통계입니다. 47.2%입니다. 이게 47.2%고요. 비용자 보수가 그 다음에 재산 및 기업소 그러니까 이자 지대 이윤 명목으로 받는 보수가 이게 22.7%입니다. 22.7%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전체 NI 중에 비용자 보수의 비중은 얼마나 돼? 이거는 지금 GNI 중에서 47.2%가 비용자 보수로 간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GNI 중에 22.7%가 재산 및 기업 소득으로 간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체 GNI 중에 자본 소모 충당금이 20.5%라는 거고 전체 GNI 중에 9.7%가 간접세 명목으로 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GNI 중에 20.5% 더하 20% 정도는 자본 감가상각으로 간 거고 간접세는 10% 정도가 간 거고 그 다음에 요소소득 그러니까 그 GNI 중에 47% 정도가 임금으로 간 거고 그 다음에 22.7%가 이자 플러스 지대 플러스 이윤으로 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전체 GNI 중에 기업에 남은 건 이 두 개 합한 거죠. 한 30% 정도가 기업에 남은 거고 그 다음에 기업에 남기고 30% 70% 정도가 요소소득으로 왔는데 그 중에서 그 70% 중에 47%는 임금으로 23% 정도는 이자 지대 이윤 명목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NI 중에 이제 노동 소득 분배율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자본소득 분배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전체 NI 중에 비용자 보수 있잖아요. 비용자 보수. 그러니까 임금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 임금 요 곱하기 100 하면 요게 자본 소득 분배율이에요. 네. 이거 계산을 해보면 이 계산은 얼마입니까? 47.2 더하기 22.7 분의 47.2 곱하기 100 하면은 이게 얼마나 나오냐면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노동소득 분배율이 67.5% 이렇게 나옵니다. 노동자들한테 총 NI 중에서 이 NI 그 국민소득 중에서 노동소득으로 분배된 게 67.5%고 그 나머지가 자본소득 분배율이겠죠. 이게 32.5% 이렇게 되겠죠. 5%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전체 비중에서
피용자 보수가 차지하는 것이 노동소득 분배율인데 이 전체 중에서 피용자 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67.5%고 이 전체 중에서 이걸 전체로 나왔을 때 재산 및 기업소득의 비중이 32.5%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NI와 관련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PDI, 그러니까 개인 가처분 소득은 얼마냐? 1,084조 원 정도 된다.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개개인들이 평균적으로 우리가 처분 가능한, 즉 쓸 수 있는 돈은 사실 이 정도라는 겁니다. 이 정도라는 거. 1,084조 원 정도. 1년 동안 쓸 수 있는 돈 자체가 1,084조 원 정도 된다라고 실제로 우리가 소비하고 저축하고 하는 그 돈이 다 떼고 실제로 개인한테 평균적으로 돌아온 것이 바로 1,084조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쓸 수 있지 않을까? 1인당 평균적으로 한 2천만 원, 그러니까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쓸 수 있죠. 이렇게 되면 1인당 한 2천만 원이니까 200만 원이 좀 안 되죠. 1인당 평균 소득 정도가 그렇게 된다. PDI를 보게 되면 요거 5천만 원으로 나눠봐요. 그러면 1년에 한 2천만 원 번다고 본다면 한 달에 200만 원 안 되죠. 한 170만 원 정도가 평균 소득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본 그 국민회계, 국민개정과 관련된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경제순환모형과 관련해서 국민개정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나라의 경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를 봐서는 한 세계 12위 정도의 경제 대국이고, 그 다음에 1인당 국민 소득이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데 한 세계에서 한 27위 정도 하는 3.1만 달러 정도 되는 그런 나라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각각 노동 이런 것도 많이 나오죠. 노동소득, 노동과 자본 중에 누구한테 더 많이 분배되느냐, 이게 그 추세가 중요한데 노동소득 분배율이 계속 상승하는 지금 경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67.5, 원래 경제가 발전할수록 노동소득 분배율이 점점 많아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커지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특별한 기간이 아니면 장기적으로 보면 커지는 경향성이 있고 하니까 요거 좀 이런 게 분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PDI를 보시게 되면 직접 우리가 처분 가능한 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지금 돈을 벌고 있나, 실제로 우리가 지금 처분 가능한 소득이 어느 정도인가, 실제로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의 소득으로 책정이 되어지는가를 보면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1인당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
한 국민 개정과 관련된 이야기고, 그게 이제 우리 책의 경제 순환 모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경제 순환 모형 3장과 관련된 이야기죠. 네, 3장하고 그 다음에 4장에 경제 활동의 측정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4장의 경제 활동의 측정과 관련해서 뭐 실업률이나 물가 지수와 관련된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고요. 네, 나중에 하기로 하고, 5장 내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경제 활동의 주체, 가계, 기업, 정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하도록, 5장 내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활동의 주체, 가계, 기업, 정부 이렇게. 그러니까 경제 주체들의 역할이 뭔가와 관련된 이야기도 이 경제 순환 모형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경제 주체들은 누구죠? 네, 경제 주체들. 경제 주체는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가계, 기업, 정부, 해외 이렇게 있습니다. 네, 가계, 정부, 기업, 해외가 있는데, 해외 부문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당장 관심이 없습니다. 해외는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할 국제경제학, 그러니까 개방경제 이야기를 할 때, 즉 국제경제학 파트, 우리가 나중에 국제 수지표라고 하는 거를 우리 책에서는 국제 수지와 관련된 걸 9장에서 다루거든요. 그 이야기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당장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제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다라고 보시면 되고, 해외 부분은 일단 제껴두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가계, 기업, 정부, 해외까지 네 가지 그 경제 주체가 있는데, 해외를 빼고 이야기를 하면 가계, 기업, 정부 이렇게 네 개의 카테고리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경제 주체들의 역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경제 순환 모형을 보게 되면 그 역할이 그대로 나와요. 가계의 역할은 뭐냐? 당연히 소비죠. 소비의 주체입니다. 그 다음에 저축을 하잖아요. 저축의 주체예요. 저축을 하는 주체고, 그 다음에 세금도 냅니다. 네, 그래서 납세자로서 가계가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지금 생산 요소를 공급하잖아요. 네, 생산 요소를 공급하는데, 이 생산 요소의 공급 중에 가계가 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노동입니다. 노동. 네, 노동을 공급하는 게 생산 요소 중에 사실은 자본, 토지, 경영과 관련된 것들은 사실 기업 활동하고 더 밀접한 관련이 있고, 물론 이런 것들도 다 가계가 공급을 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수요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수요하니까 그냥 가계가 공급을 하는 거고, 이 노동을 제공한다는 게 가계의 주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계라고 하는 것은 가계의 역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계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아까 이야기했듯이 소비의 주체고, 소비, 저축, 그 다음에 조세, 납세자, 그리고 근로자로서의 역할, 이 네 가지가 큰 역할이다. 예, 경제 전체적으로 역할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하죠? 물론 이제 우리 책에 잘 나와 있지만, 기업은 생산물을 생산하죠. 네, 생산물을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산이 주입니다. 기업은 생산이 주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죠. 네, 투자의 주체입니다. 네, 이것이 주요한
기업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네, 그렇습니다.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생산 요소를 수요를 하죠. 수요를 해서 생산물을 가공해서 생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네,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요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네. 정부는 지금 요 상에서 보면 조세를 걷어서 정부 지출을 하는 역할을 하죠. 세금 걷어가지고 그 돈으로 뭔가 정부가 뭔가 역할을 하는데 이 정부 지출을 할 때 정부가 무엇에 관련된 역할을 해야 되는가는 조금 더 논의가 진행돼야 돼요. 네, 그냥 그러니까 요 정부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는 요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조세를 거두어서 뭔가 정부가 지출을 해서 뭘 하는데 이 정부 지출을 통해서 뭔가 역할을 할 거잖아요. 역할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정부 지출을 통해서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는 정부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좀 더 이제 진행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당장 요 경제순환 모형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경제 주체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제목하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각각의 항목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한국 경제와 관련해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좀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가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계 일단 가계는 소비를 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소비라고 하는 건 사실 가장 소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수라고 할까? 그거는 아무래도 소득이겠죠. 네, 소득 수준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소비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한국 경제의 역사 그동안에 뭔가 변천사를 가져왔는데 그 소비는 소득과 관련돼 있죠. 그 소득 수준을 보면 우리나라 소득 수준을 보면 이 소득 수준과 관련해서 1962년, 1977년, 1996년, 그 다음에 2010년, 2019년 이게 분기점입니다. 이 62년에 처음으로 100달러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를 넘어섭니다. 돌파하고 77년에 1000달러를 돌파합니다. 1000달러를 돌파하고 그 다음에 99년에 10,000달러가 됩니다. 1만 달러를 돌파하고 2010년에 2만 달러를 돌파하고 그 다음에 19년에 3만 달러를 돌파하고 3만 달러를 돌파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요한 분기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주요 분기점은 여기에 있어요. 62년이 분기점이고요. 62년이 분기점이고 77년도 분기점입니다. 그 다음에 그 90년대 이후 이런 게 분기점이거든요. 각각의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1996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소비 패턴이죠. 소비 패턴이라고 하는 게 60이나 100달러가 되기 이전 정말 못 사는 거 아닙니까? 네. 100달러라고 하면은 뭐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10만 원이 안 될 때 아닙니까? 10만 원. 1년 소득이 10만 원 정도다. 10만 원이 좀 넘는 정도. 그야말로 못 사는 나라죠. 62년 이전은 거의 대부분의 소비가 의식주죠.
의식주. 의식주가 80%, 소비의 80%. 특히 먹는데, 우리 전체 소득 중에 먹는데 소비되는 비중을 우리가 엔겔 지수라고 하잖아요. 엔겔 지수. 이 당시 이전만 하더라도 60%였습니다. 이게 62년 이전까지만 해도 의식주의 총 소득의 80%를 의식주에 소비를 하고, 그 중에서도 식비에다가 60%를 소비하는, 엔겔 지수가 60%가 되는 그런 그야말로 소비에 급급한 먹고 사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그런 그런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62년 이후에 77년까지 100,000달러가 될 때 요 기간 동안에 이런 소비 패턴이 그대로 유지되긴 하지만 플러스 알파가 있거든요.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이게 잡비입니다. 그냥. 네. 소득이 점점 대부분의 소비를 의식주에 하긴 하지만 소득이 1,000달러 수준으로 갈 때까지 잡비가 점점 늡니다. 네. 이게 잡비거든요. 잡비가 점점 느는 경향성. 그러니까 소비 패턴에 있어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네. 큰 변화는 없이 이런 패턴의 변화, 이 퍼센테이지는 별로 변하지 않지만 그래도 소득 수익이 늘어나니까 잡비 비중이 어느 정도 좀 절대적인 잡비의 소비량이 늘어나는, 특별하게 뭔가 패턴이 변화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77년, 그러니까 70년대 후반 정도가 되면 소비 패턴이 확 바뀝니다. 그러니까 1,000달러 수준에 이르게 되면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 구조 속에 어렴풋하게 잘 산다는 게 뭔지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국민 대부분이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 아닐까? 라고 하는 어떤 뭔가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때 이제 이 이유를 여기서 요까지를, 그러니까 10,000달러 때까지를 이게 소비혁명의 시대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소비혁명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백색 가전 제품들이 팔리기 시작합니다. 백색 가전, 전화, 유선전화죠. 그때는 전화가 팔리기 시작하고, TV 이런 게 세탁기 이런 게 대표적인 세탁기, TV, 그 다음에 전화기 이런 것들이 팔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소비혁명, 새로운 소비 패턴으로 나아가는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잘 산다는 것이 뭔지에 대한 인식 구조가 발생해요. 삶이. 그리고 이제 소비혁명, 백색 가전이 팔리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엔겔 지수가 예전에는 60%, 이게 35%로 줄어들어요. 요 기간에. 그래서 그 1985년도에 엔겔 지수가 35%가 됩니다. 그러니까 식비에 대한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소비 수준이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 90년대 이후가 되면 그러니까 90년대부터는 소비의 고급화, 다양화, 개성화, 소비의 고급화, 다양화, 개성화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굉장히 삶의 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서비스 지출, 서비스 분야의 서비스 지출이 비중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비중이란 뭐냐면 교육 서비스, 보건 서비스, 교통통신 서비스, 그 다음에 오락 서비스, 이런 서비스, 그야말로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서비스에 관련된 지출이 늘어나죠. 오락하고. 그러면서 오락도 즐기고, 그 다음에 교육, 보건,
그다음에 교통통신과 관련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 분야의 지출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90년대에는 그야말로 삶의 질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소비의 고급화, 소비의 뭐 개성화, 다양화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삶의 질에 이제 삶의 질, 나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와 관련된 소비가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소비가 고급화, 다양화, 개성화되면서 그야말로 이제 뭐 X세대의 새로운 어떤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는 계층, 새로운 젊은 계층들이 등장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90년대 특히 90년대 후반 이후로 뭐 X세대니 뭐 이런 뭐 그런 계층들이 드러나잖아요. 삶의 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70년대 후반, 80년대 초에 잘 산다는 게 뭔가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서 백색가전, 소비혁명이라 부를 만한 어떤 시대가 도래했다면 90년대 후반부터는 삶의 질, 특히 서비스 지출이 늘어나면서 뭐 교육, 보건, 뭐 교통통신, 오락 이런 것들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소비 패턴에 몇 번의 변화가 있었다. 한 두어 번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우리의 소비 패턴 자체가 변화해 왔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분기점이 $1,000, $10,000 이게 분기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개가 그런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네. 이게 소비와 관련된 이야기고요. 네. 소비 패턴과 관련된 이야기고 저축과 관련된 이야기도 중요한데 저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가계 저축도 있고 뭐 여러 정부 저축, 기업 저축도 많습니다. 그걸 다 이제 아울러서 이야기를 하자고 한다면 저축, 총저축과 관련돼서 뭐 가계 저축, 기업 저축, 정부 저축 다 합해 보면 이 저축이 1985년을 분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저축과 투자 간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축을 끌어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 국민 경제 전체에서 투자는 결코 저축분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투자가 저축을 넘긴다. 그런다면은 해외로부터 그걸 해외 저축이라고 그러는데 해외에서 저축된 부분을 끌어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그 85년 이전까지만 해도 국내 저축하고 국내 투자를 비교를 해보면 국내 투자가 더 컸거든요. 저축분이 작았어요. 국내 저축분이. 근데 이후가 되면 85년 이후에는 국내 저축이 국내 투자보다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저축만으로 투자 자금을 충당할 수 있었죠. 근데 그 이전에는 국내 저축이 국내 투자보다 작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남는 돈을 가지고는 도저히 투자 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던. 그래서 해외로부터 차입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채가 많았어요. 85년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상당히 해외로부터 빚이 많았습니다. 외국으로부터 빌린 돈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당시 경제를 부흥시키려고 한다면 경제를 발전시키는 주 변수가 뭡니까? 투자잖아요.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투자 자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저축 수준이 낮기 때문에. 왜 저축이 낮았냐? 그건 당연. 왜 저축이 낮았겠어요? 국내 저축이 왜 그렇게 낮았어요? 투자를 따라가지 못하느냐? 국내 투자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건 당연하죠. 우리가 소득 수준이 낮으니까. 85년 이전까지
소득 수준이 낮으니까.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당연히 저축의 가장 큰 변수가 소득 아닙니까? 소득이 낮을수록 저축은 덜 하죠. 소비도 덜 하지만 우리가 소득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 소득에서 소비로 가는 부분이 커져요. 왜냐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자들은 저축이 많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저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돈으로 근근히 먹고 하루 벌어 사는 거예요. 그 소비 비중은 높고 저축 비중은 낮죠. 그러니까 소득이 낮으면 낮을수록 저축은 잘 안 돼요. 저축이 잘 안 되면 투자가 잘 안 되거든요. 왜냐면 저축으로 투자금을 가져와야 되는데 안 되니까 왜 맨날 못 사는 나라는 계속 못 사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후진국에서 굉장한 지금 발전을 해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온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못 사는 나라가 잘 살게 된 경우 케이스는 아주 드뭅니다.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봐도 됩니다. 거의. 그 이유는 뭐냐? 저축이 안 되는 거예요. 소득이 나니까 저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억지로 해외 저축으로부터 요 부족분, 국내 투자 빼기 국내 저축 요만큼의 자금을 해외로부터 끌어들여서 그걸 가지고 투자를 했던 겁니다. 억지로 끌어들여서 그거라도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를 한 거예요. 돈 빌려가지고 투자를 한 거죠. 그 왜 저축이 이렇게 투자를 못 따라가느냐? 당연히 저저축, 당연히 저저축의 원인이 뭐야? 우리 책에 좀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는데 저소득 국가였기 때문에 이게 저저축의 요인으로 크게 세 가지를 들거든요. 우리 책에 보면 우리 책에 크게 세 가지입니다. 경제적 요인, 그 다음에 경제 요인, 제도 요인, 경제 요인, 제도 요인, 그 다음에 사회 심리 요인 세 가지가 있다. 경제 요인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소득 수준이 낮았다는 겁니다. 소득. 네. 저소득. 국가라는. 그 다음에 인플레율이나 인플레. 네. 높은 인플레. 인플레율이라고 하는 건 물가 상승률입니다. 물가가 얼마나 상승했느냐.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물가가 얼마나 굉장히 물가가 빨리 우리나라가 굉장히 물가가 빨리 상승하는 국가였어요. 85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물가 수준이 높으면요. 저축을 해봐야 우리가 이자를 받잖아요. 저축을 해서 이자를 받는데 그 이자 소득이 물가 수준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이자는 사실 마이너스 이자예요.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의 돈이 있다. 그거를 은행에 예금하면은 10%의 이자를 준다. 그러면은 10%만큼 이자가 생겼잖아. 이자 소득이 생겼잖아. 그러면 내가 100만 원 꽂아두면 110만 원이 이자 붙여가지고 소득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110만 원 10%의 이자보다 물가 수준이 더 높다. 그러면은 만약에 물가 수준이 15% 물가 수준이다 라고 한다면은 예전에 100만 원이 1년 지나면 그 100만 원의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1년이 지나면 115만 원은 돼야 예전에 100만 원 수준의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이자로 100만 원을
예금을 해뒀을 때 이자로 10%만 받는다. 그럼 110%, 110만 원밖에 소득이 안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100만 원 수준의 생활을 하려면 115만 원이 있어야 되니까 내 소득 수준은 낮아지게 된 거죠. 내 생활 수준은 낮아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 즉 물가 상승률보다 이자율이 낮으면 내 생활 실질적으로 내 이자는 없는 거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높은 인플레이션율 국가는 이자를 받기 위해서 저축하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네. 아무리 그래서 그러면 저축을 잘 안 해요. 물가 수준 상승이 나타나면 차라리 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화폐로 내가 돈을 예금을 해두는 게 아니라 투기를 해요. 물가가 더 많이 오르니까 물질을 가지게 되죠. 물질, 그냥 부동산 같은 거 좋은 물질이잖아. 부동산 투기를 하지 그거를 은행에 예금해 두거나 이렇게 저축 화폐 형태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투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축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적 요인은 뭐냐면 이거는 금융 미발달이죠. 금융시장 미발달. 아직 발달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증권거래소가 개장된 게 1956년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1986년에 자본시장 선진화법이 있기 전까지는 그런 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뭐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같은 증권시장이 거의 발달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굴릴 데가 없는 거예요. 제도가 없으니까 금융시장 제도가 발달이 안 돼 있어서 증권시장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산적인 곳에 저축을 한다는 건 뭐냐? 내가 은행에 이 돈을 내가 저축분을 은행에 집어넣으면 은행이 알아서 생산적인 부분에 생산적인 기업한테 그 돈을 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내 저축이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은행이 매개를 하는 거예요. 또는 내가 만약에 금융시장이 발달돼서 증권시장이 발달됐다. 그러면은 내가 주식을 사는 겁니다. 내가 삼성전자라고 하는 좋은 기업의 수익률이 앞으로 날 것이라고 보고 주식을 사놓는 거죠. 그럼 내가 주식을 물론 이제 우리는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발행시장에서 주식을 사면은 어찌됐든 간에 그 주식을 통해 가지고 내가 주식을 삼으로 인해서 그 주식을 삶으로 인해 가지고 그 기업한테 내 저축분을 주고 그 기업은 그 돈을 가지고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금융시장이 미발달했다는 것은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가 잘 안 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네, 안 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저축분이 투자로 쉽게 용이하게 연결될 수 있는 매개고리가 화폐금융시장이 미발달하면 잘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투자를 안 하고 이 당시에 그 저축을 하지 않고 되게 지하금융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뭐 사채 시장이나 아니면은 그 개 같은 거 있잖아요. 부동산 투기를 위한 개 모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그 투명한 형태의 증권 시장이나 은행에 돈을 꽂아 둘 게 아니라 개 모임 같은 부동산 투기 개 모임 같은 걸 해가지고 그 돈이 그러니까 아주 그 돈이라고 하는 게 지하금융을 발달시켜가지고 투기를 오히려 발생시키는 그런 쪽으로 이제 돈이 갔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금융시장이 미발달하면 그런 문제. 지금 뭐 중국 같은 나라가
뭐 그림자 금융이라고 해서 그런 어두운 곳에 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금도 금융시장 그렇게 발달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뭐 그 세계적인 증권회사, 세계적인 은행 없잖아요. 네. 없거든요. 네. 그 다음에 사회심리적 요인은 우리 책에는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사회심리적 요인은 남침. 그러니까 1970년대까지만 해도 남침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남침 위험. 그러니까 뭐 쳐들어올 거다. 언제든 쳐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은 돈을 축적하려고 하는 성향이 좀 느슨해지겠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저축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있다는 거죠. 부동산은 저축이다. 사실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는 비생산적인 부분에 투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비생산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저축분이 생산적인 곳으로 가서 투자가 돼. 기업의 실물 투자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부동산이라는 건 비생산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을 사놓는 것이 저축이다라고 하는 인식, 요 인식, 사회심리적 인식, 이것이 저축을 방해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요 이전까지 국내 투자에 비해서 국내 저축이 부진했던 이유는 이러저러한 요인들 때문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그 저축과 그 가계 역할 중에 저축과 관련된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근로자죠. 네, 가계가 근로자로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도 하는데, 근로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업종별로 보면 근로자 먼저 납세자 말고 근로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이 업종별로 근로자들의 어떤 그 비중을 보면 우리가 보통 1965년하고 2015년을 한번 비교해 봤을 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1차 산업, 2차 산업. 근데 65년대 1차 산업의 근로자, 업종별 근로자의 비중이 1차 산업 59%였고 2차 산업이 10%였고 3차 산업이 31%였거든요. 근데 2015년이 되면 이게 5.5%가 돼요. 그리고 2차 산업이 24%, 그 다음에 3차 산업이 70.5%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예전에 65년만 해도 1차 산업, 그러니까 1차 산업이라고 하면 농업, 업, 임업 이런 거 있잖아요. 농업, 업, 임업 이런 것들을 주로 거의 60% 가까운 인구가 그런 아주 농업 국가적인 형태를 띄었다면 지금은 뭐 5.5%밖에 안 돼요. 2015년에 그러니까 농립업을 하는 인구가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5.5%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2차 산업의 24%, 70.5%, 3차 산업의 70.5%인데 이 중에서 그 24% 중에 제조업 비중이 이 2차 산업 안에는 제조업도 있고 그다음에 건설, 그다음에 뭐 전기, 에너지, 뭐 폐기물과 관련된 업종들이 여기다 포함되는데 그 중에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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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정도 됩니다. 16% 정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굉장히 고도 성장을 하던 시기에 있어서의 제조업 비중이 한 25% 정도 됐거든요. 24, 25% 정도 고도 성장기에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한 24% 정도 되는데 지금은 16% 정도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많이 줄었어. 그러니까 제조업 비중이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예전에 비해서 고도 성장기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그 준 비중만큼이 서비스 업종으로 갔다. 예. 그리고 이 서비스 업종에는 지금 우리가 소위 자영업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그 서비스업에 종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종사자 비중이 70%가 넘는데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자영업자들입니다. 물론 서비스업에는 뭐 고급 인력들도 많죠. 뭐 변호사랄지 금융직 종사자들 굉장히 고소득자들이죠.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 70% 정도 되는 요 인구 중에 상당히 많은 비중이 이제 자영업자 비중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자영업자들이 서비스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들은 왜 우리나라가 굉장히 서비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나라 아닙니까? 높은 나라인데 그 자영업자 비중 그러니까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진 이유는 요게 낮아졌기 때문에 제조업 근로자 비중이 예전에는 24% 정도 됐는데 이제 16%로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한국에서 생산을 하면 경쟁력이 생기지 않으니까 해외로 다 공장 짓고 법인을 지어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산을 하는 거예요. 해외 생산을 합니다. 주로 해외 생산을 하니까 제조업 분야에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고용돼 있었는데 그 고용된 비중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해외에 나가서 외국인들을 고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업 분야에서 원래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거를 외국인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제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거기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결국 자영업을 하면서 서비스업에 종사를 하는 비중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영업자들은 지금 엄청나게 과당 경쟁을 하게 되고 그들은 뭐 치킨집을 할 수도 있고 뭐 술집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들은 과당 경쟁 때문에 자주 망해요. 여러 번 망하고 굉장히 취약한 그런 경제 산업 구조, 근로자 그쪽으로 가고 있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에서의 비생산성 때문에 해외로 나가 있죠. 그게 뭐 정부의 대기업에 대한 규제 장치가 굉장히 만연해져서 그럴 수도 있고 해외로는 국내 대기업체들이 해외 공장이나 법인을 세우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짓거나 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 중국과의 경쟁이 심해져서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규제가 너무 많아져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자영업자 비중이 커지게 되고 그것이 과당 경쟁을 나가면서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조업 비중이 줄어들었다. 2차 산업 비중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찾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업종별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이게 업종별로 근로자의 비중을 나타낸 거고 우리가 직업별로 근로자를 구분하면 한 10가지 정도의 직업을 나누어 놓고 있는데 큰 카테고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고위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농림업, 기능직, 장치 기계조립, 단순 노무직, 군인 이렇게 10가지로 나누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나누고 있고 그 세부적인 또 뭐 직업들이 많죠. 네. 우리나라는 뭐 수십만 직종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가게 근로자로서의 역할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런 업종별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납세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부터는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